태아그룹의 거대한 이사회 회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한 여성 강서연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최연소 프로젝트 총괄팀장이자 지금 이 순간 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밀레니엄 시티의 조감도를 가리키는 손짓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수만 명의 삶을 담아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강서연은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열정은 회의장 안에 냉정한 공기마저 드는 듯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사들의 얼굴에도 희미한 감탄의 빛이 서렸다. 강서연은 최상단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태하그룹의 회장이자 그녀의 연인이었고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스승 최진혁이었다. 그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그 어떤 찬사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발표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이었다. 강서연이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과 미래 가치를 설명하며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최진혁이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강 팀장 잠시 멈춰주시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강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한 격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다음 말은 천둥처럼 회의장을 뒤흔들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도둑맞은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최진혁을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최진혁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화면에는 강서연의 개인 이메일 내역과 경쟁사인 유성건설의 임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그녀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그녀가 디자인을 유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강서연 팀장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룹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연기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감탄과 찬사를 보내던 눈빛들은 이제 경멸과 의심,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그녀를 향했다.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강서연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음모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최진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당신 같은 배신자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끔찍할 뿐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단어들이었다. 그녀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뒤쪽에서는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진혁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보안팀을 향해 손짓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단상 위로 올라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강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아주 짧은 순간 차가운 만족감과 비정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왜? 라는 질문조차 던질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가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는 이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한낱 버려진 장기말처럼 무대 밖으로 끌려 나갔다. 회의장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강서연의 세계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끌려 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울리는지 들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의 눈빛,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를 찔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해고 통지서가 담긴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개인 물품은 상자에 담아 보내주겠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나가.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정신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로봇처럼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정말 기밀을 유출했습니까? 최진혁 회장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점은 없습니까? 질문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강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인파를 헤치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경력, 그리고 사랑까지도. 그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친구와 가족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몇 시간을 걸었을까?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다. 차갑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최진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차가운 눈빛, 비정한 목소리.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파멸뿐이었다. 그 순간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왜 내게 이런 짓을 한 거지? 내가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되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나?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죽음으로 도망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진혁이 원하는 결말일지도 모른다. 강서연은 차가운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람에 금세 얼어붙었다. 그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겪은 치욕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버림받았다. 하지만 언젠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흐르는 강물을 향해 조용히 맹세했다. 최진혁,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올 거야.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아 당신을 그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강철 같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서연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에 대한 뉴스는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다가 곧 새로운 사건들에 묻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최진혁은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했고 태하그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모두가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복수의 여왕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워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뿐이었다. 최진혁과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날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났다.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돈과 건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세계의 금융 중심지를 떠돌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금융과 법률을 공부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태아그룹의 조직도와 최진혁의 약점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보다 더 치밀하고 더 대담하며 더 무자비해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오직 냉정한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아시아의 금융시장에 정체불명의 투자펀드 하나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닉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이 펀드는 과감한 투자와 냉혹한 기업 사냥으로 순식간에 악명을 떨쳤다. 아무도 그 펀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그를 밤의 여신 혹은 퀸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 원이 움직였고 거대 기업들의 운명이 갈렸다. 그녀는 철저히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도 얼굴을 본 사람도 거의 없었다. 오직 몇몇의 최측근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최진혁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서연의 복수심에 동조했고 그녀를 위해 기꺼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열정 넘치던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냉혹한 전략가이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상대를 꿰뚫어보는 차가운 통찰력과 절대적인 자신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밀레니엄 시티의 공사 현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빼앗겼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최진혁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의 기반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복수의 서막을 여는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최진혁 회장님,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네요.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에서 당신을 끌어내려 줄게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기나긴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5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할 만큼 긴 시간이었다. 강서연이 사라진 후 아시아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했다. 그 이름은 닉스 캐피탈. 그리스 신화 속 밤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사모펀드는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조용하고 빠르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타겟이 된 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어느새 닉스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금융계는 닉스 캐피탈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퀸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렀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오직 소문만이 무성했다. 그녀는 절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모든 거래는
소수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녀의 분석은 컴퓨터보다 정확했고 그녀의 결단은 칼날보다 차가웠다. 퀸이라는 이름은 경외이자 동시에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홍콩의 가장 높은 빌딩, 그 최상층에 위치한 닉스 캐피탈의 본사는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무실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앙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여성이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에 상처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바로 강서연, 이제는 퀸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의 곁으로 비서실장인 조인수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조인수 역시 과거 거대 기업의 횡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인물로 강서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어둠과 강철 같은 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줄 뿐이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시나 머티리얼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태하그룹은 아직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시나 머티리얼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자재 회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밀레니엄 시티의 다음 단계 공사에 필수적인 초경량 신소재에 대한 독점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기술은 5년 전 강서연 자신이 직접 발굴하고 태하그룹에 도입을 건의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보수적인 이사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녀는 언젠가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그 작은 회사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알더라도 언제든 돈으로 살 수 있으리라 자만하고 있었을 것이다. 잘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나 머티리얼의 모든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고 특허 관련 서류는 전부 본사로 이관하세요. 그리고 태하 측에서 접촉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 소리 같았다. 그녀는 이미 최진혁의 다음 수를 모두 읽고 있었다. 조인수는 짧게 대답하고 물러갔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서연은 손에 든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복수는 거대하고 화려한 폭발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강력한 독과 같을 것이다. 모든 혈관을 타고 흘러 심장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어둠 속에서 건설했다. 버려진 땅에서 금맥을 찾아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허 속에서 보석을 캐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읽는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났고 건축가로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석력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를 보듯 기업의 약점을 파악했고 도시를 설계하듯은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통제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버림받던 그날의 광경을 반복해서 봐야 했다. 최진혁의 비정한 얼굴,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카메라, 플래시의 폭발. 그 끔찍한 기억들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하는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신뢰라는 감정은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철저한 계산과 그에 따른 결과뿐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퀸은 고독한 자리였고 그녀는 기꺼이 그 고독을 자신의 왕관으로 삼았다. 이제 복수의 첫 번째 장막이 올랐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시나 머티리얼이라는 작은 회사는 발톱 밑의 가시 정도로도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가장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녀가 바로 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화면에는 전 세계의 주가 지수와 외환 시세, 그리고 태하 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중 중앙에 있는 가장 큰 화면에는 밀레니엄 시티의 웅장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한때는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곳,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적의 심장이었다. 최진혁, 당신이 나를 버렸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어.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밤의 어둠보다 차갑고 도시의 불빛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체스판 위에 놓인 검은색 퀼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상대방의 진영을 향해 한 칸 전진시켰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태하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진혁은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막힘없이 진행되던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 보고서에 찍힌 붉은색 경고 표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터졌다. 2단계 공정의 필수적인 신소재 납품업체인 신화 머티리얼이 갑자기 공급 중단을 통보해 온 것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작은 하청업체 하나가 우리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겠다는 겁니까?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프로젝트 담당 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신화 머티리얼이 며칠 전 닉스 캐피탈이라는 해외 펀드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직후 저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닉스 캐피탈. 최진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로 이름을 알린 신생 펀드였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아마도 태하그룹의 거대 프로젝트에 숟가락을 얹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일 터였다. 그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상대해왔고 언제나 승자는 자신이었다. 최진혁은 특유의 차분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회의를 정리했다. 박 이사, 이 문제는 당신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시오. 신생펀드라고 하니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인데 돈 몇 푼으로 겁을 줘서 기술만 빼앗아 오면 될 일이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회사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허 기술이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시오. 박 이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룹 내에서도 가장 저돌적이고 협상에 능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고작 신생펀드 하나를 상대하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몇 배의 가격을 부르며 애걸하는 닉스 캐피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해 헐값의 기술을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며칠 후 박 이사는 닉스 캐피탈의 한국 지사 사무실을 찾았다. 화려하고 웅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무실은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차갑고 간결한 공간이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닉스 캐피탈의 법무팀장이라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신을 그저 대리인이라고만 소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박 이사는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입을 열었다. 본론부터 말하죠. 신화 머티리얼의 특허 기술 우리가 사겠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를 주고 그 회사를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배 아니 3배를 쳐주겠소. 신생펀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장사일 텐데요. 괜히 태하그룹 심기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는 건 잘 알 테고. 그는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대리인이라는 남자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얇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박 이사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 이사님, 저희는 해당 기술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지금 뭐라고 했소? 태하그룹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건가?
당신들 지금 누구를 상대로 장사하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조소가 서려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그룹이시죠.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저희 닉스 캐피탈은 시나 머티리얼과 독점 기술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기술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박 이사 쪽으로 밀어주었다. 박 이사는 어이없다는 듯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계약서 조항들을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계약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닉스 캐피탈이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시나 머티리얼의 원래 주인에게 회사 인수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기술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어디 있어? 박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대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불공정 계약이 아닙니다. 양측의 합의에 체결된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아, 그리고 박 이사님께서 흥미로워하실 만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다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 파기를 유도하거나 종용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태아그룹이 압력을 행사해 닉스 캐피탈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더라도 그 책임과 엄청난 위약금은 고스란히 태아그룹이 뒤집어쓰게 되는 구조였다. 박 이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상대는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태아그룹이 자신들을 얕보고 압박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하고 완벽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다. 돈으로 겁을 주려던 그의 계획은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박 이사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처참한 패배감만을 안고 사무실을 나와야 했다. 이 모든 사실을 보고받은 최진혁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작은 손실이었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다. 마치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상대의 치밀함에 그는 처음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단순한 돈벌레가 아니었다. 그 퀸이라는 놈, 대체 정체가 뭐요? 당장 우리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놈의 뒷조사를 시작하시오. 이름 국적,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감히 나 최진혁을 상대로 장난을 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겠으니.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비서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닉스 캐피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복잡한 법적 구조 뒤에 철저히 숨어 있었다. 자금의 출처는 조세 피난처를 통해 완벽하게 세탁되었고 퀸의 정체는 그 어떤 정보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최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는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이 화려한 불빛을 뽐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적들을 밟고 이 자리에 섰다. 그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민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정체 모를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불쾌감을 넘어선 섬뜩한 위기감이 그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어둠 속의 적이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강서연의 복수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 성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벽을 외부에서 부수는 것보다 내부에서 문을 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김동현 전 태하건설의 기술 총괄 이사였다. 김동현은 한때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그의 그런 강직함이 최진혁의 심기를 건드렸다. 최진혁은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 자재 사용을 지시했지만 김동현은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했다. 결국 그는 최진혁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에 빠져 공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강서연은 조인수를 통해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김동현은 많이 늙어 있었다. 한때 강철 같았던 그의 눈빛은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자신의 앞에 앉은 젊은 여성을 쏘아보았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강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7년 전 서해대교 건설 현장에서 케이블 부실 시공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셨던 분이 이사님이셨죠. 당시 회장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시공을 관철시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사님 밑에서 일하던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김동현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었다. 그의 고집 때문에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그는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지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양심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가늠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강서연은 그의 경계심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이사님의 그 강직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제거해야만 했죠. 당신의 명예, 당신의 경력,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 기회를 주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탁자 위로 작은 USB 하나를 밀었다. 그 안에는 최진혁 회장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 부실 시공, 정경유착의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증언과 내부 고발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동현은 USB를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최진혁의 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패배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의 심장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 자리한 강철 같은 의지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준비해온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고 있었다. 강서연의 두 번째 목표는 더욱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현재 태아그룹의 재무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수진 상무. 그녀는 최진혁의 비밀 금고지기이자 그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강력한 통제에 놓여 있었다. 강서연은 그녀에게 직접 접촉하는 대신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는 이수진이 오랫동안 아들의 희귀병 치료비를 위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최진혁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이수진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익명의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당신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이수진에게는 천둥과 같은 충격이었다.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약점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며칠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주차장이었다. 이수진은 차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약속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의 차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강서연이 앉아 있었다. 이수진은 그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어린 팀장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이상무님. 아니, 이수진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수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강서연이 최진혁에 의해 완전히 파멸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것은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러 온 여왕이었다. 강서연은 어떤 위협도 회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말했다. 최진혁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 치료비는 그에게 아주 유용한 목줄이죠. 그의 비자금 조성이 끝나는 날, 당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는 증인을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미 당신을 대체할 사람도 구해놨을 겁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 역시 막연하게나마 그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스위스에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금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최진혁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원합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한쪽은 파멸이었고 다른 한쪽은 구원이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강서연은 가장 강력한 2명의 동맹을 얻었다. 한 명은 태하그룹의 부실한 기반을 증명해줄 기술자였고, 다른 한 명은 최진혁의 돈줄을 끊어버릴 열쇠를 쥔 회계사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강서연의 편에 섰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며칠 후 강서연의 비밀 이메일로 첫 번째 결과물이 도착했다. 김동현이 목숨을 걸고 빼낸 밀레니엄 시티의 초기 안전 진단 보고서 원본과 비용 절감을 위해 변경된 자재 내역서였다. 그리고 이수진이 보내온 것은 최진혁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유령 회사들의 명단 일부였다. 아직은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서연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화면에는 김동현이 넘겨준 수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밀레니엄 시티라는 심장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최진혁은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고, 섣부른 공격은 자신의 패만 노출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대신 제국의 가장 외곽에 있는 작은 성체를 먼저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하그룹의 자회사인 태하하우징이 최근 완공한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 르시엘이었다. 그곳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입주한 곳으로 태하의 명품 건설 이미지를 상징하는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동현이 넘겨준 자료에 따르면 르시엘의 외벽 마감재와 내부 철골 구조 일부가 설계보다 한 단계 낮은 저가 자재로 변경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었지만 명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기는 충분했다. 강서연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인수를 통해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의 젊고 야심 넘치는 한 기자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그 기자는 대기업의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거대 언론사의 외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먹잇감을 던져주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메일을 통해 르시엘의 원본 설계도와 변경된 자재 내역서, 그리고 현장에서 몰래 촬영한 부실 자재 사진까지 첨부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기자는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았고 며칠간의 추가 취재 끝에 단독 대한민국 1%가 사는 명품 빌라 르시엘, 알고 보니 짝퉁, 자재로 준 부실 건축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는 처음에는 작은 파문만을 일으켰다. 태하그룹의 홍보팀은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은 태하그룹과의 관계를 생각해 이 사건을 외면했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 하나의 발악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최진혁 역시 이 보고를 받고 가볍게 웃어넘겼다. 돈 몇 푼 뜯어내려는 하찮은 놈들이니 법무팀 시켜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시오. 다시는 우리 태하그룹의 이름에 흠집을 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 그의 오만한 지시에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기자의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시작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강서연이 설계한 함정의 두 번째 단계였다. 태하그룹의 거만한 대응이 시작되자마자 닉스캐피탈이 고용한 여론조작 전문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개의 SNS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태하클라스 언론 탄압, 르시엘의 진실을 밝혀라 와 같은 해시태그를 퍼뜨리며 사건을 증폭시켰다. 대기업이 돈으로 진실을 막으려 한다는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기사의 초점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에서 태하그룹의 언론 탄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여론이 들끓자 태하의 눈치를 보던 대형 언론사들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후속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진혁은 처음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방송사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 주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다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TV뉴스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진짜 전쟁터는 온라인 세상이었다. 강서연은 최진혁의 구시대적인 대응을 비웃으며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팀은 르시엘 입주민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접근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보를 흘렸다. 단순한 저가 자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안전 결함의 시작일 수 있다. 이 작은 불씨는 입주민들의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수십억 원을 주고 집을 산 그들에게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이었다. 결국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내 최고의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검사 결과는 그 어떤 언론 보도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었다. 태하그룹은 검사를 막으려 했지만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입주민들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소동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 수년간 견고하게 우상향 곡선만 그리던 태하그룹의 주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폭락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파란색으로 변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고작 작은 빌라 단지 하나의 문제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교하게 여론을 조종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었다. 닉스 캐피탈. 그놈들 짓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신화 머티리얼 건부터 시작된 불쾌한 기분이 이제 명백한 위기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대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가 자신을 향해 치밀하고 악의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깨달았다. 최진혁의 철옹성 같던 제국의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홍콩의 펜트하우스에서 강서연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는 만족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진혁은 무서운 속도로 돈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르시엘 사태는 간신히 입주민들과의 보상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합의금과 함께 태하그룹의 명품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겼다. 더 큰 문제는 흔들리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상당한 실탄을 소진했다는 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의 2단계 착공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은행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다. 연이은 악재로 태아그룹의 신용 등급에 대한 재평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추가 대출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워졌다. 최진혁은 자신의 제국에 처음으로 돈이 마르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축적해온 비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하나의 제안이 그에게 도착했다. 제안을 가져온 사람은 최진혁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였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극비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설명서를 내밀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선라이즈 에코밸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IT와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설명서에 따르면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에 참여하는 소수의 비밀 투자자들에게는 완공 후 상상을 초월하는 개발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최진혁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위기에 빠진 자신에게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단 한 번의 투자로 현재의 모든 자금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엄청난 기회였다. 그는 즉시 이수진 상무를 포함한 핵심 측근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며칠 후 이수진은 조작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배후에 강서연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최진혁은 그녀의 보고를 신뢰했다. 현지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급 보증 각서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준입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은 강서연이 몇 달에 걸쳐 설계한 거대한 낚시 바늘이었다. 선라이즈 에코밸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현지 정부의 문서 복잡한 사업 계획서, 심지어 화려한 홍보 영상까지 모두 닉스 캐피탈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위조품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탐욕과 현재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의 구미에 딱 맞는 미끼를 던진 것이었다. 최진혁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런 비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조급함은 신중한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스위스 은행의 뱅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그 뱅커 역시 강서연이 거액으로 매수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진혁의 의심을 잠재우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단 5명의 VVIP에게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회장님께서 망설이시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이 기회를 채갈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최진혁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수진에게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해외 특수 목적법인 SPC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최진혁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검은 돈의 제국이 통째로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자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거쳐갔다. 이수진은 최진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모든 송금 경로와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강서연에게 전송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옛 주인을 향한 칼날이 되었다. 홍콩의 닉스 캐피탈 본사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의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며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강서연과 그녀의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최진혁 제국의 숨겨진 혈관과 신경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와 자금 이동 경로 전부 기록하고 있어. 강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작전실에 울렸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최진혁의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돈이 흘러가는 길을 원했다. 그 길의 끝에는 그의 모든 불법 행위와 정경유착의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송금이 완료되었다. 최진혁의 비자금 대부분이 선라이즈 에코밸리라는 이름의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 순간이었다. 서울의 집무실에서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위기를 극복할 위대한 한 수를 두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스크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최진혁의 비자금 네트워크 지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그의 숨통을 끊을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최진혁의 그것과는 다른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포식자의 차갑고 잔혹한 미소였다. 미끼를 물었군요, 회장님. 이제 그물만 걷어 올리면 되겠네요. 최진혁이 기대했던 장밋빛 미래는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동남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선라이즈 에코밸리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국제 금융 사기극이었으며 투자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는 연기처럼 증발했고 모든 연락은 두절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했다. 자신의 정보력과 판단력이 틀렸을 리 없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금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을수록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절망감만 커져갈 뿐이었다. 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파산 신청을 했고 서류상의 대표들은 하나같이 행방이 묘연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사라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을 지탱하던 검은 혈액이었다.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코앞에 닥친 밀레니엄 시티의 공사 대금도 위태로운 주가를 방어할 자금도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던 정치인들을 관리할 뇌물도 없었다. 그의 제국 전체가 멈춰설 위기였다. 패닉에 빠진 그의 머릿속의 한 이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닉스 캐피탈. 모든 불행은 그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나 머티리얼, 인수, 루시엘 사태를 증폭시킨 여론전,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이번 투자 사기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공격이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짰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 그 베일에 쌓인 퀸이라는 자와 직접談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었다. 테아그룹이라는 이름값과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면 손실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최진혁은 비서실을 통해 닉스 캐피탈 측의 최고 책임자와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답변은 놀랍도록 신속하고 간결하게 돌아왔다. 내일 오후 3시 닉스 캐피탈 아시아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기다리겠다. 약속 장소는 홍콩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개인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다음 날 오후 최진혁은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 앞에 섰다. 닉스 캐피탈의 로고가 새겨진 건물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마치 거대한 얼음성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솟아올랐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층에 도착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의 앞에는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거대한 집무실이 펼쳐졌다. 집무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한 여성이 그 앞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림자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저 사람이 바로 퀸일터였다. 최진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닉스 캐피탈의 대표인가? 이런 식으로 나를 불러낸 의도가 뭐지? 당신들의 장난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그는 먼저 상대를 몰아붙여 기선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창을 등지고 서 있던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석양의 빛이 비치는 순간 최진혁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 그곳에 서 있는 것은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순수하고 열정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혹한 위압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진혁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뒷걸음질치다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신화 머티리얼 부실 공사 폭로 유령 프로젝트.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강서연의 복수극이었다. 강서연은 얼어붙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집무실을 울렸다. 그녀는 최진혁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경멸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제 작은 복수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한마디에 최진혁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은 강서연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회로가 한꺼번에 끊어진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현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5년 전 벌레처럼 짓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쥔 주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강서연은 그의 무너진 모습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증오도 심지어 승리감조차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부터 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 흘렀습니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오만함, 당신의 잔인함까지도 모두 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집무실을 가로질러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내가 던진 미끼를 너무나 쉽게 물었죠. 위기에 몰린 당신에게 선라이즈 에코밸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테니까. 당신은 스스로 당신 제국의 모든 피를 그곳에 쏟아부었고 나는 그 피가 흐르는 모든 길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너무 과신한다는 점이었어요. 최진혁은 무너진 자존심을 간신히 끌어모아 소리쳤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상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가진 힘이 어떤 건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위압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허세에 불과했다. 강서연은 그의 발악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리모컨의 버튼을 하나 눌렀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수십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었다. 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 그래프 긴급 속보를 준비하는 뉴스 스튜디오, 그리고 복잡한 코드가 흘러가는 프로그래밍 창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차갑게 말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말이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수십 년 치 비자금 장부와 돈 세탁 경로는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부로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증거들은 금융감독원으로 그리고 5년 전 당신이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은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로 동시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의 한쪽에서 이메일 발송 완료를 알리는 창이 차례로 떠올랐다. 동시에 다른 화면에 떠있던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수직선으로 변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닉스 캐피탈의 트레이더들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태아그룹 주식을 시장에 쏟아붓는 블록딜과 동시에 공매도 폭탄을 터뜨린 것이었다.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룹의 재무이사 법무팀장 홍보실장, 수십 통의 전화가 폭주했다. 스크린의 다른 화면에서는 뉴스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속보 태하그룹 최진혁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포착. 헤드라인은 그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최진혁은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여당의 실세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TV 화면에 그 정치인이 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최진혁 회장과의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배신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수십 년간 형님 동생 하던 재계의 총수들은 일제히 연락을 끊었고 태하그룹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기업들은 서둘러 관계를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인맥과 동맹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최진혁에게 다가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겁니다. 명예, 돈, 권력,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나를 밀어넣었던 그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이제 당신이 홀로 남게 될 겁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을 부르는 버튼을 눌렀다.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최진혁을 향해 그녀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최진혁 씨. 체크메이트예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최진혁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텅 빈 눈으로 강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완전한 패배와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최진혁이 사라진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도 같았다. 그가 홍콩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연행되는 모습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인의 초라한 몰락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태아그룹 본사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변해버렸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빚을 회수하기 위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로비에는 절망에 빠진 직원들의 탄식과 분노에 찬 투자자들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단 며칠 만에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는 강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수진 상무는 스위스로 떠나기 직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이 관리했던 모든 비자금 장부의 원본을 제출하고 최진혁의 모든 범죄 혐의를 증언했다. 그녀는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그녀의 증언은 최진혁의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동연 전 이사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과거 최진혁이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짓밟고 부실 시공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누명을 씌워 파멸시켰는지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을 통해 태아그룹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최진혁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강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그가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정치인들은 그를 모른다고 잡아댔고 그의 비호를 받던 공무원들은 서둘러 책임을 회피했다. 한때 그의 충실한 개였던 임원들은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앞다투어 그의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고립되고 파멸당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강서연은 홍콩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최진혁이 법정에서 발악하는 모습, 태하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 퍼붓는 비난과 조롱을 모두 보고 있었다. 5년간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복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했던 희열이나 만족감이 차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난 5년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는 동안 그녀는 울거나 웃는 법을 잊었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버렸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혁의 몰락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과거의 고통과 치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현실로 남았을 뿐이었다. 승리의 축배를 들 이유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꺼버렸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톨이였다. 며칠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최진혁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한 시대의 탐욕스러운 제왕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하게 퇴장했다. 태아그룹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거대 기업의 몰락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채권단 사이에서 태아그룹의 자산을 인수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새로운 주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자금력을 가진 닉스 캐피탈이 있었다. 강서연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진혁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의 먼지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잿더미 위에선 태아그룹의 운명은 법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수많은 채권단과 투자자들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전 투구를 벌였지만 최종적인 승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타난 닉스 캐피탈이었다. 닉스 캐피탈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태아그룹의 부실 채권을 대부분 사들여 최대 채권자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법원에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들의 계획은 회사를 해체하여 자산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되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시장은 이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마침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날이 왔다. 회사의 이름은 과거의 오명을 벗는다는 의미에서 태하 리뉴얼로 바뀌었다. 옛 태하 그룹의 강당에는 불안과 기대를 품은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오늘 처음으로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자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미지의 존재 닉스 캐피탈이 내세운 새로운 CEO를 만나게 될 터였다. 장내가 숙연해지고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지금부터 태하 리뉴얼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쏠렸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 냉혹한 구조조정 전문가일까?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날아온 탐욕스러운 금융인일까?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익숙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한 인물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강서연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5년 전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차가운 퀸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비즈니스 슈트와 자신감 넘치면서도 차분한 표정은 그녀가 유능하고 비전 있는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동안 직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입을 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충격적일 만큼 솔직했다. 지난 5년간 제 삶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 목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것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끊어내고 신뢰와 기술력이라는 제대로 된 기반 위에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했다.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할 건축가이자 경영자 강서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하 리뉴얼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경영할 것이며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할 것입니다.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기다리던 말을 꺼냈다. 중단되었던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진혁의 탐욕의 상징이 아닌 우리의 꿈과 미래를 담는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제가 5년 전 처음 꿈꿨던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강당 안에는 조금씩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먼저 시작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김동현 전 이사를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그를 다시 회사로 영입했다. 그리고 그에게 신설된 기술안전 총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무시되었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였다. 몇 달 후 밀레니엄 시티의 건설 현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른 새벽 강서연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사무소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5년 전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그렸던 원본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멈춰있던 타워 크레인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잠시 후 우렁찬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진혁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차가운 감옥에 갇힌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복수가 끝난 뒤 찾아왔던 공허함은 새로운 건물을 쌓아 올리는 희망과 열정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에 대한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사람 앞에서 버림받았던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진정한 여왕이었다.